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키스텝 띵크 2024 과학기술 혁신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키스텝 부원장 손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저희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이 토론회 현황은 저희가 녹화 후에 편집을 거쳐서 내년 초에 키스텝 유튜브 채널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첫 순서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키스텝 띵크 2024 과학기술 혁신정책 토론회입니다. 단어가 보면 이제 키스텝이 띵크한다. 2024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은 결국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 토론회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혁신은 말 그대로 껍질을 벗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또 사실 하기 싫어하는 일이고, 그렇지만 안 하면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인데, 또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국가 혁신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키스텝 띵크 2024를 통해서 우리 키스텝의 내부 직원 저를 포함해서 내부에서 2024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젠다를 좀 메인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라는 고민이지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국가혁신체제의 모든 주체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를 포함하고 각종 저희 같은 정책 전문기관들, 또 각종 과학기술 혁신 주체들, 기업이나 대학이나 정부 출원연구소 포함해서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해 가자 하는 게 이제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스텝 우리 전략기획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고민하면서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그걸 각종 관련된 이해관계자, 정책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10개 정도를 좀 제안하게 되는데요. 과학기술을 둘러싸고 큰 변화가 제가 생각하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모든 국가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과학기술계에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그 내부에서 과학기술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또는 그걸 포함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저희 스스로도 많이 혁신해야 되는 것 같고요.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번에 곳곳의 전쟁 속에서도 그 승패를 결국 과학기술의 빠른 적용, 정말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첨단 과학기술 얼마나 빠르게 적용하는가가 중요한 승패의 관건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 그 직면한 글로벌 공급망 그 체인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과학기술에 대한 그 기술적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국가 간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의 어떤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계속 언론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가장 세계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낮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 꺼질까봐 우려를 많이 하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다 해결책도 그 과학기술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과학기술은 정말 우리가 눈 뜨면 새로운 게 나올 정도로,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 보면서 구글에서 재민이 발표한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작년에 오픈 AI에서 챗GPT 1년 됐는데 그때 놀랐는데, 이번에 구글에서 발표한 것들은 지금 모든 사람 놀랄 정도로 새로운 또 변화를 일으킬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적 발전뿐만이 아니고 하드웨어적으로도 이제는 이 핸드폰에서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GPT가 돌아가는 그런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곳곳에 우리 같은 정책 전문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어떤 디지털 대전환이 피부로 와닿으면서 위기의식과 함께 우리도 빠르게
새로운 건 적용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 사항들을 우리가 또 규범적으로 잘 설정해야 되는 이런 그런 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고민하면서 10가지를 한번 제안해 봤는데 큰 방향은 뭐 금년의 방향은 비슷하지만 이번에 그 정부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대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할 시스템 측면에서 혁신 도전형 R&D 체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R&D 추진 전략도 발표하면서 지금 완전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모멘텀을 지금 찾고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실현해가는 저희 퀴스텝의 역할이 과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혁신 쪽에 과학 혁신 쪽에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해 주신 우리 연수대학교 이산열 교수님과 또 과학수 연구의 김주선 본부장님 그리고 전략 컨설팅 GP원의 양현매 대표님 그리고 한양대 정태인 교수님 평소에도 우리 퀴스텝을 바라보면서 많은 조언해 주셨는데 오늘 발표 들으시고 좀 주옥 같은 그런 코멘트를 해주실 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 본부장님들 또 중요한 의사결정 우리 퀴스텝 내에서 해야 되는 부서장들이 다 오셨는데 같이 토론하면서 말 그대로 깊이 싱크하는 그런 토론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뭐 모든 지식들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깊이가 결국은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퀴스텝이 보다 더 깊이 사고하고 근원적 문제를 진단하면서 또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뭐 인사 말씀하시면서 간략히 언급은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서울과 대전 먼 곳에서 이렇게 저희 이게 충북 혁신도시 시골까지 멀리 와주신 오늘 전문가 패널분들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이삼열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주선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전략 컨설팅 지편의 양현모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정태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키스텝의 강영규 전략기획센터장께서 저희가 준비한 10대 어젠다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스텝 전략기획센터장 강현규입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 이 자료들은 우리 키스텝의 많은 연구부서에 도움이 있어서 작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정책 아젠다는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 의제를 제안하는 것이고요. 키스텝이 과기 정통부 혁신본부와 같이 협업을 하여 단기간에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은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이라서 추가 연구를 통해서 정책 대안으로 구체화될 사항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점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먼저 추진 배경 및 성과 분석을 말씀드리고요. 정책 환경 변화와 전망을 살펴보고 아젠다 선정 절차와 선정된 정책 아젠다 10개의 10대 정책 아젠다와 그리고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성과 분석입니다. 키스텝은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띵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술 혁신 체계 고도화 및 국가 R&D 성과 제고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서 2021년부터 매년 키스텝 띵크 과학기술 혁신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아젠다는 차년도 연구기획 추진에도 반영이 되어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에 발표했던 10대 아젠다의 주요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국가 전략기술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
아젠다 2와 관련된 전략기술 핵심 인재 확보 전략 등의 그 아젠다의 내용들이 키스텝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지원하여 정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정책들 아젠다 내용들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6번에서부터 10번까지의 아젠다들도 법의 제정이라든지 개정, 그다음에 정책, 그리고 저희가 추가 연구를 통한 이슈 페이퍼 등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 환경 변화 및 전망입니다. 이번 환경 변화와 전망은 크게 6가지 대전환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대전환일 것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글로벌 산업 지형과 공급망을 흔들고 국가 간 안보 동맹 및 국제 질서 재편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은 핵심 자원의 수출 통제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국가의 기술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기술과 시장도 이분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 두 어느 진영에 가세하기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국가 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을 올해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형 AI가 가속화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챗 GPT가 등장한 후에 보시다시피 여러 국가에서 많은 종류의 다양한 생성형 AI가 개발되면서 산업과 일상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제일 윗줄은 미국과 관련된 미국 기업에서 개발한 것들이고요. 중간 줄은 우리나라, 세 번째 줄은 중국과 이스라엘 국가에서 개발한 AI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런 AI의 산업적 활용은 생산성 제고에 기여를 하지만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일부 대체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생성형 AI는 기술이 아닌 정책, 경영, 노동의 이슈로 본격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생성형 AI 등 신기술의 출현은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이지만 보안 윤리 관점에서는 또 다른 위협입니다. 그래서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CEO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만큼이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에너지 대전환입니다.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199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평균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극단적 기상이변도 발생이 잦아지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피해도 더욱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서방 선진국들은 친환경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RE10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100이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런 글로벌 기업이 공급망에 포함된 우리 기업도 RE100을 똑같이 따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바이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8회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확대하는 것을 의제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대전환입니다. 세계 최저의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20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고 이것은 지방 소멸로까지 연계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잘 알려진 건데요. 우리나라의 22년 출산율이 0.78명이라고 했더니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얘기했던 게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뉴욕타임즈가 우리나라의 현재 저출산의 문제를 중세 유럽 시기보다 흑사병 창궐 시기보다 더 큰 폭의 인구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 추이를 보시면은 현재는 65세 이상이 18.4%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100세쯤 되는 2070년 정도 되면은 절반 정도가 65세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고 국가 재정 건전성과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령화는 연구 현장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50세 이상 연금 비율이 12년에는 9.6%에서 21년에 13.5%로 증가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외 인재 유치가 쉬우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인재 고급 인력 매력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고령화로 인해서 에이지 테크, 그러니까 실버 산업이라는 부분도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글로벌 에이지 테크 시장 규모가 약 3,500조 원 규모로 2025년에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성장 고착화 극복을 위한 생산성 대전환입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01년에 5.4%에서 올해 1.9%로 1%대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경제 성장률도 작년부터 OECD랑 IMF가 번갈아 가면서 경제 성장률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추정할 때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11월에 발표한 거는 OECD에서 2.3%로 내년 걸 조금 올리긴 했는데요. 반대로 또 KDI에서는 2.1%로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로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자본 노동 투입의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주도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성의 제고만이 저성장과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서 신성장 산업으로 유연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대전환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혁신 도전의 선도형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의 대전환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를 하고 있으나 연구 생산성과 혁신적 성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연구개발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과학기술적 성과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 추이는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R&D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 도전형 R&D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 및 글로벌 R&D 역량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R&D 확대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젠다 선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정했던 3대 정책 영역이 있는데 이 정책 영역은 국정 방향의 키워드로서 방향성 관점에서 유지하되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리고 저희가 수행했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오른쪽에 있는 3대 정책 영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 비슷하고요. 두 번째 정책 영역에 선도형이라는 말이 더 들어갔습니다. 정책 영역은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젠다는 작년에 선정했던 10대 아젠다를 바탕으로 저희가 아젠다 발굴 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키스템 내외부의 전문가의 정책 제안을 받아서 그 내용들을 수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고 통합하고 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말씀드릴 10대 아젠다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10대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3대 영역의 10대 아젠다입니다. 하나하나씩 뒤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선정되었던 아젠다와 지금 선정된 아젠다 간의 연관관계입니다. 회색 선으로 연결된 것은 작년에 선정된 아젠다와 올해 선정된 아젠다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파란색 실선으로 연결된 것은 올해 새롭게 더 추가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더 강조하는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대 정책 아젠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 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 영역의 4개 아젠다입니다. 과학기술 선도를 위한 글로벌 R&D 협력 활성화 관련돼서 먼저 국제협력 R&D 전략의 체계적 이행 지원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이라는 안건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서 발표된 주요 추진 과제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 미흡 원인 분석을 통해서 이행력 제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키스텝과 연구재단 같은 전담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지도 작성을 통한 체계적 국제 공동 연구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국가 전략기술, 탄소 중립 분야의 핵심 기술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지도를 작성하는데요. 이 지도 안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단은 그 개념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간 경쟁력 비교, 중점 협력국 도출, 유형별 협력 전략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국제협력 지도를 기반으로 글로벌 공동연구 필요 분야와 중점 협력국을 식별합니다. 이런 정보가 그 정부 부처로 제공이 되게 되면 신규 중앙부처에서는 신규 글로벌 공동 R&D 사업을 기획을 하고 혁신본부에서는 글로벌 플러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제협력 R&D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보안 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자 및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과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적 중요기술의 선제 보호를 위해 현재는 보안과 일반 과제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사이에 민감 등급을 신설하고 이 민감 등급이 들어간 내용을 포함해서 분류 기준, 분류 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 현장 대상으로 연구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안 교육 포탈 구축, 인센티브 확대 등 연구 현장에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패권 경쟁 및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국제 협력 연구의 개방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 보안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 주권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 기술 육성 정책 수립 이행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전략 기술 육성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략기술, 경제안보, 외교, 통상, 공급망 등을 종합 고려한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인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이에 하부계획인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전 분야에 대해서 전략 로드맵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전략 로드맵 기반의 임무중심 전략기술 R&D 추진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왼쪽의 임무중심 로드맵 밑에 있는 내용들은 임무중심 로드맵의 목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차에 있는 내용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 평가 및 컨설팅, 예산 배분 조정 등에 활용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패스트트랙 대상 선정이나 정책적 타당성 평가 등의 전략 로드맵의 방향성을 활용하고요. 평가와 컨설팅에서는 평가 전주기에 전략 로드맵의 임무 반영 및 기술 목표 달성 여부를 검토하고 전략 로드맵의 목표 시한 달성률 제고를 위해 사업 목표, 계획 보완을 위한 특정 평가 등을 활용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예산 배분 조정에서도 지출 효율화 및 우선순위 도출과 법무처 관점의 예산 배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전략기술 분야 핵심 인재 양성 활용 체계 강화입니다. 글로벌 최고 인재로의 전문과학자의 성장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함께하는 아시아권 최고의 글로벌 연구 허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 국내 젊은 연구자 간 교류 협력 기회 확대 및 융합형 연구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기술 분야 인재 양성 활용 관련 데이터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석박사 과정을 졸업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인력의 이동 경로를 파악을 해서 경력 경로를 분석하고 기업의 채용 공고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직무 수요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핵심 연구자 유출입 정보 분석과 연구자 지도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 패권 대응 패권 전쟁에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키스텝 국가 전략 기술 테크 인텔리전스 트라이앵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AI 기반으로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국내외 정부 정책기관 보고서, 미래 기술 선정 결과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신속하게 취득하고 분석해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인데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신흥 핵심 기술 정보의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신규 전략기술 후보군을 도출하고요. 공급망, 통상, 산업 이슈의 동향 분석을 통해 핵심 요소 기술 도출 및 기술 주권, 정책 브리프를 발간하게 됩니다. 또한 주요국 경제안보 및 전략기술 경쟁 동향 및 정책 이슈 분석을 통해
글로벌 협력 아젠다를 도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역인 임무지향 및 선도형 국가 R&D 시스템 혁신의 3개 아젠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무지향 R&D 예산 배분 조정을 위해서는 전략 로드맵과 연계한 임무중심 법무처 통합 R&D 예산 배분 조정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략기술 분야의 전체 전략 로드맵이 수립이 됐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임무 기반 플랫폼 법무처 R&D 예산 배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22년에는 먼저 탄소 중립 분야의 시범 적용을 하였고 23년에는 전략 로드맵이 수립된 탄소 중립과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든 분야의 전략 로드맵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탄소 중립과 국가 전략 기술 전 분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고령화, 감염병 등 사회 문제 해결 분야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기술 등 국가적 사업은 부처별로 할당되는 지출 한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해서 배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래에 있는 정부 R&D 혁신 방안 안건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임무 목표 달성 중심의 평가 및 예산 연계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략계획서 검토 시에는 임무 목표 달성 관점으로 전략계획서를 검토하고 중간평가 시에는 부처별 상대평가를 통해 상대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평가에서는 부처별 미흡사업 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평가 등급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 6번째 아젠다입니다. 혁신 도전형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혁신입니다. 혁신 도전형 R&D 제도 개선으로서 먼저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을 별도 분류를 하고 이 사업군을 정부 R&D 내 일정 비율까지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 도전형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제도 개선 및 계속비 편성 그리고 별도의 기획 평가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 도전형 연구 수행 주체로서 글로벌 탑 수준의 대학과 출연형 연구 집단을 육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대학에서는 부설 연구소와 연구센터의 통폐합을 통해서 대학 연구소를 대형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혁신 도전형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연에서는 국가기술연구센터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고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의 도입과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PBS 제도 개선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맞춤형 평가 방법 개발과 적용입니다. 기존의 문제점 지적 및 예산 삭감 목적의 평가가 아닌 단계별 달성도 점검 결과에 따른 목표 조정 및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발전적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사업에 대해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사업 계획 변경 특정 평가 방법론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7번 국민 행복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적 당면과제 R&D 확대입니다. 이 아젠다에서는 고령화, 재난안전, 탄소 중립, 국방과 관련된 정책 과제들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령화 대응 스마트 에이징 기술혁신 이니셔티브입니다. 베이비 부머의 고령층 진입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고령자 맞춤형 임무지향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에서는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 미래상을 전망하고 기술 혁신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 기반 고령사회 대응 전략 수립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 위험 대응 스마트 유비무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 유관 부처와 기관의 재난 관측 대응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네트워크 기술들을 활용하여 예측력을 고도화하고 정확도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 변화를 고려한 한국형 탄소 중립 핵심 기술 조정안입니다. 현재 한국형 탄소 중립 100대 기술이 올해 봄에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정량부서 기반의 100대 핵심 기술 현황 조사 체계 구축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완을 하고
또한 주요국 특허 및 정책 정보를 정량 분석하여 기존 100대 핵심 기술 외에 신규 탄소 중립 핵심 기술 후보풀을 발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의 첨단 기술 R&D 역량을 활용한 국방 R&D 강화입니다. AI 감시 정찰 등 첨단 기술 적용 무기 체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대의 전장 환경 대응을 위해 기술 수준이 높은 민간 주체가 참여하는 첨단 무기 체계 R&D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지역 주도 혁신 생태계 영역의 3개 아젠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 아젠다입니다. 아이리스나 NTIS 등에 축적된 연구개발 빅데이터 그리고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 빅데이터를 연계한 통합 과학기술 혁신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에 초거대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들을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고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 국가 과학기술 혁신 역량 및 전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초거대 생성형 AI의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입니다. 현재의 초거대 생성형 AI의 한계라고 하면은 논리적 리즈닝의 부재, 실시간 정보 반영의 한계, 환각 현상 및 편향성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유지하며 결과의 윤리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활용 혁신 서비스 연구개발 지원 강화입니다.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과 네이버와 같은 초거대 AI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이게 기술 개발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은 네이버가 AI를 통한 서비스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 중소기업의 서비스가 애드온으로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높은 정보 보안 수준이 필요한 그래서 정보가 외부로 나가기 어려운 도메인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AI 전문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서 그 중소기업의 자체 모델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기업 안에 별도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주도의 혁신적 R&D 지원 체계 개선입니다. 먼저 혁신적 R&D의 지원 방식 도입 확산입니다. 작년에도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요. 기존 출연금 방식 중심 지원 방식 외에도 투자, 융자 등과 연계된 R&D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벤처 캐피탈과 같은 민간 자금의 레버리징 및 투자 효율 극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업으로는 스케일업 팁스가 있겠습니다. 다음 유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단계별로 검증하고 충분한 규모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체계 마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서 미국의 SBIR이나 STTR 프로그램에서는 1단계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2단계에서 스케일업과 상용화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도, 고성장 기업 등 글로벌 탑 기업 연구소의 선별과 집중 지원 강화입니다. R&D 역량 진단 결과 10% 이내로 신청 요건을 제한하고 지정 요건도 연간 20개 내외로 한정하여 선정된 기업 연구소에 대해서는 전용 R&D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중심 한계 도전형 공통문제 해결형 한계 도전형 및 공통문제 해결형 R&D 지원 확대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형태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챌린지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연합하여 과학기술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본에서 동경이나 오사카에서 지자체들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좀 이렇게 우주 탐사나 심해 탐사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내주면 이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산업협회, 지역산업협회가 출연연이나 대학과 같이 챌린지를 해가서 성공을 함으로써 거기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을 알려지게 하는 그래서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과제를 선별하고 지자체와 산업협회 등이 협동해서 대학 출연연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플랫폼형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수요 기업과 공동으로 특정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수요 연계 기업 협력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정부가 기후 변화나 수질 오염 등 난제 해결 관련된 공통 과제를 먼저 선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섬유 산업에서의 섬유 공정의 폐수 발생을 저감하는 것을 과제로 제안을 하면은 출연 관련된 연구소, 출연 연구기관과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산업협회들이 해당 산업의 수요 기업과 같이 참여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기술은 공공기관이 소유함으로써 기술 사용료를 최소화하고 해당 산업에 보급하는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 생태계 내 협업 연계형 연구 혁신 신모델 구축입니다. 앞에서는 정부가 주도가 되는 사업이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민간이 주도가 돼서 추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산업 생태계 내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간 주도로 상호 계약에 의한 공동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법인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 공동법인에는 가치사실내 대중소기업 산업협회 연구조합과 대학 연구소들이 다 참여해서 구성원 간 협업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민간 주도 협업 모델을 구축해서 추진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민간 위주의 공동 법인은 문제 발굴서부터 과제 설계, 프로젝트의 추진, 그 다음에 R&D 성과를 통한 데이터나 정보의 배급 확산까지도 다 맡아서 민간 주도를 하게 되고요. 이런 그 협업 모델은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과학 사업화를 통한 딥테크 창업 활성화입니다. 딥테크 분야의 실험실 창업 촉진과 성장 단계별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과 이해 충돌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우수 연구자, 앵커 기업, 엑셀러레이터 등이 참여하는 혁신 얼라이언스를 중심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구 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성과 활용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개별 전담 기관별로 아래 밑에 있는 여러 기관의 논문 특허 이런 그 성과별로 개별 전담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성과 정보를 연계하고 유관 정보와 연결해서 통합적인 연구 성과 DB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성과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 적용함으로써 연구 성과 활용과 확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 아젠다인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해 지역 여건 및 강점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중점 과학기술 분야 및 거점 연구 분야 기반으로 지역별 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지자체가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형태입니다. 먼저 지자체가 중장기 전략과 사업을 기획하면 중앙부처와 과기혁신본부가 이를 검토하여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면 예산을 배부하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국가전략기술 확보 확산의 전진기지인 지역기술혁신허브의 단계적 구축 및 확대입니다. 기술혁신허브는 오른쪽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국가전략기술 연구생태계 조성 및 지역특화 산업 혁신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혁신 주체들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역이 보유한 혁신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이 주도하여 허브를 선기획하고 제안하면 중앙에서 검토하여 공동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 기획이 우수한 지역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허브를 운영하고 지원해서 성공 사례를 창출한 후에 2단계로는 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타 지역으로 공유 확산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선정한 정책 아젠다에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키스텝은 차년도 기본 사업의 연구 기획 및 추진에 반영하여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젠다는 키스텝이라는
싱크탱크의 연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키스텝의 연구 사업과 아젠다 간 연결을 강화하고 정책 반영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존 아젠다의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및 신규 아젠다 발굴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젠다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 분석을 통해 2025년 정책 아젠다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영효 센터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방대한 양이 제시돼 있어가지고 뭐 저희 키스텝이 아마 본부처 그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마 정책 영역이 넓어서 뭐 전략기술부터 뭐 민간 영역까지 이렇게 다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패널 분들의 지정 토론을 먼저 진행한 후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또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우리 패널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렸는데 토론 말씀 주실 때 어떤 이런 저희가 지금 제안한 10대 아젠다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하고 또 이 아젠다별 정책 과제 중에서 혹시 뭐 추가하거나 좀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또 아젠다의 그런 정책 과제들을 실행했을 때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지 현실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내년도에 또 우리가 계속 이 아젠다를 발굴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아젠다 발굴할 때는 좀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달라는 그런 어떤 자유로운 의견들을 좀 네 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를 어떻게 할 고민하다가 우리가 보통 산하견 하니까 산업계에서 오신 분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현모 대표님부터 한 8분 내에 정도부터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략 컨설팅 지편의 대표 양현모입니다. 뭐 산업계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는 기술 사업화도 하면서 정책도 하기 때문에 오늘 뭐 발표해 주신 내용을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 것 같고요. 앞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제미나이가 발표되면서 또 한 번 이제 획기적인 걸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구글이 오픈 AI에 비해서 좀 마케팅이 약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게 좋은 기능을 발표하는데 사용자가 체험도 못하게 하고 너무 조급하게 발표하지 않나. 그렇게 보면 우리 혁신 정책도 어떻게 이걸 잘 컨텐츠를 잘 설명을 해서 여기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할 것인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제시하신 다양한 정책들이나 내용들이 아주 더 작년 거보다 풍부해지고 뭐 여러 신규 주제도 많이 포함되고 잘 정리된 것 같지만 좀 더 키스텝이라면 이런 게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코멘트를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이게 대상이 정책 전문가나 연구자뿐만 아니라 올해 후반부터 과학기술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기업이나 국민들한테 더 미래적이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런 특히 R&D 예산이 좀 삭감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과학기술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런 과제로서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경제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됐지만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임무지향, 목표 중심 이런 게 중요한데 혁신이라고 하는 게 추구하는 본질적인 측면이 뭔가, 이게 단순히 대응하자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더 파악할 수 있고 그런 원인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그 효과를 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몇 가지 총론적인 관점에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 싶은 거는 플랜 두씨 관점의 프레임에서 보면, 플랜 관점에서 보면 과학기술에 거는 여러 가지 기대가 있는데 환경 변화도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이런 거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잘 발굴됐고 잘 기획됐나, 요거를 꼭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 특히 테마 관점에서는 앞에서 되게 많은 좋은 말씀 주셨거든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그럼 뒤에서 말씀해 주신 10개의 테마가 어떻게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있지? 이런 부분이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앞에서의 문제는 충분한데 과학기술 정책으로 들어가면 연구자들이 하는 그냥 그런 정책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면 이런 과학기술의 혁신 정책의 역할이 단순히 사회 문제 해결형 R&D 차원만이 아니라 더 많이 강조됐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민간의 수요나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잘 반영되는 개방형 프로세스가 운영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내용적인 측면과 함께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두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아마 강조되는 부분이 글로벌 협업, 민간 주도 이런 개념이 이렇게 많이 강조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재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협업도 마찬가지고 산학연 민간 협업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공동 혁신을 위해서 신뢰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국제 공동 연구를 그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서로 협력하면서 상생하고 또 서로 윈윈하도록 연습하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공동 연구 국제화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거에 대한 전략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금이나 역량이나 또 어떻게 보면 의지 이런 것들을 레버리징 하는데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또 이런 그 위해서는 어떤 시험을 해보고 어떤 정책적 테스트베드를 운영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C 관점에서 보면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만들었던 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과제 간의 연계성뿐만 아니라 액티비티 간 성과 간의 연계성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과제가 새롭게 설계되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작년엔 여기까지 해봤고 올해는 여기까지 성과가 연결돼서 내년에는 이런 시험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제 안에서 조금씩 녹아났으면 좋겠다. 매번 새로운 이슈와 새로운 주제가 아니라 또 새로운 활동이 아니라 작년에 여기까지 했는데 1년밖에 안 돼서 못했지만 올해는 이걸 더 해봤습니다. 내년에 이걸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10년 정도 쌓이면 과학기술 혁신의 문화와 그 다음에 정책 분야에서의 굉장히 많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강론적으로도 제가 몇 가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략 1에서 이제 글로벌 R&D 협력에 대한 확대를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최근 국제협력 IP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국제협력에서 나타나는 IP의 문제점에 특화된 분야를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협약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산학협력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냥 일반 협력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국제협력에서 제도적인 또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더 나타날 뿐이지 국제협력에 특화된 IP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또 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연구자들이 우리의 기업들이 국내에서 협력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다면 국제협력을 하는 과정에 조그마한 변화를 가지고도 대응할 수 있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국제협력을 하기 전에 국제협력을 하는 관점에서 대상국에 대한 선별, 대상국에 대한 이해,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전략기술은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에 많이 반영돼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쯤에는 이걸 어떻게 롤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신기술하고 신산업은 순식간에 나타나서 순식간에 변화되고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저희도 해보면 로드맵으로 굉장히 벅찹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지도 찾아가서 그냥 정해진 트랙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고 변화되는 현장에 어떻게 민첩하게 대응하도록 역량을 만들 거냐. 그것은 정해진 전략기술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훈련시키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다양한 신진 연구 그룹들이 좀 들어오고 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 전형 R&D는 제가 좀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근본적인 혁신 문화에 대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혁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됐고 이건 좀 변화가 필요하고 이걸 한 5년쯤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모티베이션 할 거고 어떻게 인센티브 디자인을 할 건가 이 부분은 사실은 포상형 이거 되게 적용도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연구자들에게 기업들에게 이런 것들을 촉진할 거냐는 고민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럴 때 전략 9에서 말씀해 주신 프라이즈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특히 프라이즈 방식을 하실 때는 문제가 중요한데 시커하고 솔버를 동일시하면 안 되겠다. 분리시켜서 혁신을 풀어가는 사람하고 혁신의 문제를 내는 사람을 좀 구분하고 거기에 다양한 펀더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역 정책, 기업 정책하고 되게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월성 중심으로만 볼 수도 없고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저변 확대만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융합한 형태가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그럴 때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의 협력 파트너이자 동시에 경쟁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코어를 이끌어낼 것인가가 지역 정책에서 좀 키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제가 가장 좀 희망하는 부분은 과학자나 기술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돼서 MZ 세대들이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가 아는 영 사이언티스트는 굉장히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돈 벌까, VC 갈까 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과학 기술자로 성공해서 여기에서 혁신의 주체가 대우받고 존경받고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계속해서 좀 정책 안에서 많이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제가 종합 정리 안 해도 우리 키스텝에서 저 주옥 같은 말씀 잘 정리해서 앞으로 이 어젠다를 시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연세대학교 이삼열 교수님,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원장님께서 키스텝이 띵크한다고 하셨는데 발표를 들으니까 무지무지 띵크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주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잘 뽑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키스텝의 역할이 전 부처를 다 감당하다 보니까 모든 아젠다가 다 들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강론으로 들어가면 좀 얘기할 거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게 기술 패권 시대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기술 주권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조금 애매한 게 현재의 기업 상황들의 이런 것들이 과연 국가 혁신 체제적 관점에서 기술을 나라가 갖고 우리가 이 기술을 앞서가야 된다는 게 우리가 나라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가령 배터리 기술을 막 발전시킨다면 삼성이나 다른 기업체들이 그 기술을 갖지 나라가 그 기술을 받지는 못하고 또 그 기업들은 나라의 국경들을 넘어서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가 바라볼 곳은 블록 쪽에서 섹터럴 이노베이션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는 체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리고 키스텝 차원에서는 NIS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정작 경제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은 국경을 넘어선 밸류 체인들을 갖고 넘어가니까 이게 두 개가 엇박자가 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삼성이 우리나라 밖으로 본사를 옮긴다고 해도 뭐 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삼성의 전체적인 세계 경영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가령 우리나라에는 일부 R&D 기능만 남겨놓고 다른 나라의 핵심 기능을 가져가도 충분히 산업의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이 기술 주권이라는 단어에서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는 굉장히 좋은 단어 같지만 굉장히 기업인들이 들을 때 굉장히 모호한 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령 오늘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 같은 것들도 과연 그걸 미국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그냥 국경을 넘어서 서비스할 생각이지 미국의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안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 보면 이 과학기술 주권, 기술 선도 이런 개념들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유효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거 이제 개념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앞에서 상황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블록화나 말씀하셨는데 블록화 자체가 나라들이 쪼개진다기보다는 블록 안에서 밸류 체인을 형성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기술을 다 갖고 있는 것보다 전체 밸류 체인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지가 거시적인 전략으로 들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배터리 기술이나 아니면 다양한 반도체 기술에서 모든 밸류 체인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관점들을 한번 앞으로도 좀 투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 인력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인력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는데 사실은 이미 학교에서도 우수한 인력들의 충원이 어려워진 상태들이 있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대학과 출연연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할 때 매력적인 직장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듭니다. 이번에 연대 총장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구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박사 과정을 졸업한 친구가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 교수님 월급이 제 월급보다 작은데요. 이게 아마 선거 구호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갓 나간 직원이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자기 지도 교수보다 월급이 높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대학에 돌아올 인센티브가 존재하는가? 출연연구소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피제 들어가고 정년 연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굳이 출연연에 들어가서 그 월급 받아가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문제들이 저는 좀 심각하게 저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제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꼭 그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드러내놓고 못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대학에서도 정년 연장을 통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고, 연구를 활발히 잘하신 분들은 70세까지도 정년 연장에 관한 얘기가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에 비해서 출연 연구소나 이런 것들은 뭐 전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상태여서, 왜 저는 이런 아젠다들이 이러한 새로운 틀을 짜는데 나오지 않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출연 연구소에 좋은 인력들이 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확실하게 여기서 전략 아젠다 3에서 핵심 인재 양성 활용 체계 강화 측면에서 좀 강하게 어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저희 학교에 그 싱가포르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공계 교수들이 오는데 다 물어보면 월급이 한 반 정도 깎여 갖고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더 이상 어트랙트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연구에 관해서는 저도 조금 이제 애매한데요. 저는 그 공동 연구는 인력 교환이 핵심인데, 그래서 인텔리전스 쪽에서 보면 휴민트가 가장 그 정보 노출의 취약지대거든요. 근데 공동 연구는 제일 활발하게 지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안을 또 강조하고 보안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굉장히 좀 헷갈리는, 스탑 고가 사인이 두 개가 한꺼번에 켜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보안 포탈도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 또 의무 교육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조금 큰 아젠다에 비해서 너무 작은 아젠다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AI 쪽은 저는 좀 안고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AI를 개발하는 거대 플레이어들은 딱 빠져 있고 그것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뒷정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더 세게 들어올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AI의 그 거대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플레이어는 지금 빠진 상태가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10번째 아젠다에서 저는 이 10번째 아젠다는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학기술 혁신이 저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좋은 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 혁신을 아무데나 다 쓰려고 그러는데 십자 드라이버로 모든 그 나사를 다 풀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혁신은 수월성이잖아요. 그런데 지방 소멸 위기 이건 수월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두 개의 충돌하는 가치 체계를 놓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한 20-30년 동안 계속 실패해 왔는데, 이 아젠다를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유효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이렇게 그 지역 기술 혁신 허브가 생긴다면 가령 호남 지역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대라든가 GST가 굉장히 좋은 허브가 될 수 있는데, 거기 허브를 중심으로 뭐가 생겨난다는 느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 인스티튜션이 못 해내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인스티튜션을 만들어야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질적인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짧게 말씀드리면, 예타를 되게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예타를 그렇게 신속하게 할 분야에 나라가 구체요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어가는 거죠.
가령 예타해봤자 1년에서 2년 안을 끝나는데 1, 2년도 못 들이 국가가 신속하게 투자할 뿐이면 기업들이 벌써 투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너무 하입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에 그 예산 감축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좀 예측력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과학기술과 관련돼서 상당히 예측력 높은 시스템들을 상당히 오랜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그 시스템들이 한꺼번에 바뀐다던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은 과학기술과 참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들의 예측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체계성을 높이는 쪽으로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음 우리 한양대 정태현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정태현입니다. 예, 싱크 2024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분 정도 시간 주어졌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부분의 이 10개 아젠다 자체가 굉장히 다 타당하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고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테니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반적인 총평은요. 그 키스텝이 과기정책 싱크탱크로서 이 단기적 집중 영역 그리고 우선순위를 도출해 보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이 굉장히 유효한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인 과기정책 로드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2023년에 도출된 아젠다가 실제로 2023년에 많은 부분이 실행이 됐고 현실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4년의 아젠다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흐르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수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월성과 혁신 이노베이터로서의 집중, 선택과 집중이라는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예. 조금 이제 전반적인 측면에서 그 누락된 아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과기정책 아젠다다 보니까 이 정책 의사 담당자의 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조금 그 포함이 안 된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그 R&D 예산의 급격한 감축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현장에서 느끼는 충격파와 실질적인 영향, 이런 부분들도 과기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하고 뉴스페이스 부분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찾아보기 어려웠고, 2023년에는 기초과학이라는 게 아젠다 중에 표제어로 있었는데, 이제 2024년에는 그 부분이 그 혁신 R&D에 통합돼서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 관련 과기 정책이 연구소 통폐합이라는 거 한 건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대학 관련된 그 기초과학 플러스 대학에 대한 정책들도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 전반적인 총평이고요. 그리고 그 정책 제언 관련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1년 아젠다다 보니까 상당 부분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정책들이 아젠다로서 정리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10대 아젠다로 정리된 것 중에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는 그 한 3년 정도의 중기 아젠다도 같이 작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은 이 정책의 연속성도 확보하고 키스텝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좀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그 전 부서를 총괄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산업부나 국토부 쪽에 이 정책 아젠다는 많이 좀 누락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아젠다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보였다는 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강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요지 위주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R&D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고, 예산도 좀 급격히 많이 늘어 있는데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전략적 접근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국제 협력 R&D라는 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반을 강화하고 그
풀뿌리적인 자율적인 연구자들의 자율적인 그런 기반 강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고 그게 더 내실 있는 국제 협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전략적 R&D를 강조할 수밖에 없으나 기반 강화 측면에서의 국제 협력 트랙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 젊은 과학자 아시아권 최고의 글로벌 연구 허브 구축은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IBS나 키스트나 에트리 등의 그 기존에 이제 그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 출연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글로벌 연구 허브를 완전히 또 새로 만드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의 그런 레가시 조직들을 어떻게 강화 활용할 수 있는지가 더 R&D의 효율적 활용에 더 타당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기술 주권이나 국가 전략 기술 테크 인텔리전스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좋은 부분인데 지금 과학기술의 코로나 이후 때부터 또 이런 국제 지정학적인 역할들이 과학기술에게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차제에 이제 키스텝이 이런 정책 아젠다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단순히 테크 인텔리전스로 머물 게 아니라 과학기술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들하고 지금 통섭이 더 많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인텔리전스를 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부분에 인텔리전스가 있는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지평을 넓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저출산 초고령화 관련해서는 이 고령화 대응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것들은 마땅한 해법이 지금 과학기술적으로 없다는 게 문제이고 그래서 아마 정책 아젠다로 단기 정책 아젠다로 안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해법을 좀 고민을 시작하는 것으로 아젠다를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회복지 해법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이라든가 예, 그런 사회 문제 해결형 R&D로서 지금은 고려되지 않지만 저출산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좀 해놔야지 그게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NTC나 뭐 TOP 관련돼서는 아마 김주선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민간주도 협업 모델하고 과학사업과 혁신 얼라이언스는 굉장히 좋은 모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좀 힘든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은 당장 내년에 단계적으로 실행할 과제가 무엇인지가 고민이 더 필요하고 어떤 제도가 먼저 정비가 되어야지 이게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지역주도 과학기술 혁신 관련해서는 계속 앞에 토론자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지역 과학기술 혁신 허브라는 게 이 분석 단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지역 관련 정책이 예를 들면 서울 경기에 최상위권 지역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중위권 지역이 청주, 천안, 광주 북구, 나주시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서는 이 중상위권 지역에서는 지역기술 혁신 허브 같은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최하위권 지역들이 있습니다. 남원, 함안, 여주, 횡성, 울진, 고흥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과학기술로 어쩔 수가 없는데 정말 참담한 지경입니다. 이런 데는 사실은 그거를 뭐 경북이나 경남 이렇게 묶어서는 안 되고 더 미시적으로 그 경북 그 광역권 안에서도 더 미시적인 부분에 대한 핀포인트된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발전 단계를 좀 나눠서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주선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연구의 김주선입니다. 그 부원장님께서 왜 저를 제일 마지막에 시키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좀 위험한 발언은 자제하라는 것으로 그 산학연 순서로 발언하라고 그래 주셨는데 사실은 가치사슬 순서로 보면은 이제 학연산도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삼열 교수님께서 이 근본적인 문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매력 요인, 뭐 샐러리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보다는 출연연 연구원이나 키스텝 연구원이 훨씬 더 월급이 적거든요. 이렇게 해서 참 이게 저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되게 재밌는 게 이 정책 과학기술 정책 부분에 관련해서 나올 만한 아이디어는 이미 다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책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과학기술 연구하는 사람들은 참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정책은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인정할 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에 나온 10대 정책 아젠다도 이제 그걸 이제 23년을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실행 성과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놀라울 만큼 성취도가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물론 키스텝이 주도한 부분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 실행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24년을 지향하는 10대 아젠다도 선정이 매우 적절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고요. 예를 들자면 이 AI 디지털 전환 같은 것을 이게 민간 주도 영역으로 카테고리화한 것 같은 것도 상당히 고민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적절하게 분류가 잘 되었다. 뭐 그런 거를 예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아젠다가 23년 아젠다와 상당히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마 굉장히 부담으로 느끼고 계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해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말을 누구든지 쉽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여러 패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24년 과학기술 예산에 큰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다룰 수 있는 의제를 드러내 놓기는 좀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하지 못하는 사정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이제 이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2024년에는 반드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키스텝이 유일한 그런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 부분은 좀 중요하게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의견 작게나마 드리고 싶고 그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 싶기는 했었습니다. 하나 제가 늘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R&D가 정부 주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하향식 연구개발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투자에 필요한 상세한 기존의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그것에 입각해서 상세한 계획 또 때로는 로드맵 또 거기서 다시 펼쳐져 나오는 투자 우선순위 각 순위별로 그에 맞는 계획 이런 것들이 쫙 펼쳐져 나가는 형식으로 정책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선진국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만의 특성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지속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때때로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변화가 생기면 저는 예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한 달 전쯤에 네이처에 나온 논문이 아니고 이제 리포트죠. 그 NIH가 평가 방식을 바꾸기로 했고 경력이나 소속 같은 것을 보지 않고 내용만 보는 상태로 앞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R1부터 시작해서 4-5가지 스텝이 있는데 레벨이 있는데 그걸 모두 다 그렇게 바꿀 거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25년부터 할 거다라고 써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삼육 교수님도 지금 뭐 예산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랬지만 저는 2024년 예산이 삭감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예고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책은 예측 가능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숙고하도록 준비하도록 예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고려해서 2024년 아젠다가 실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뭐 주옥 같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이제 자유토론 하기 전에 오늘 뭐 아마 최근에 이제 아직 그 R&D 예산 내년도 R&D 예산 관련된 어떤 정부의 대응 방안이나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아젠다에 포함되지 않아서 약간 아쉬움들을 표현하셨는데 지금 뭐 그 과기혁신본부나 키스텝 차원에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현재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이게 예산이 다 확정이 안 됐고 뭐 어느 정도나 이 예산이 확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대놓고 얘기하기가 지금 그런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아마 뭐 지금 이제 국회에서 열심히 여야 간에 이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올해 안으로 내년도 R&D 예산이 확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대응 방안 같은 거를 이제 마련하고 있으니까 내놓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시기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내세우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는 걸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마치기 전에 좀 자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저희 보니까 이제 주로 우리 키스텝의 이제 주요 부서장님들하고 여기 연구원들 와 계신데 뭐 자율적으로 누가 하실 말씀 있으신가 아니면 제가 좀 오늘 패널 토론 해주신 분들 얘기 듣고 지금 아마 그 글로벌 협력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들 이게 너무 이제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다 보면 또 이게 어떻게 좀 약간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려도 계시고 그래서 아까 뭐 지금 정부의 그 안건에 보면은 무조건 탑다운으로만 한다고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연구자 차원의 바텀업 연구를 통해서 거기서 발굴된 의제를 가지고 탑다운으로 연결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가지고 무조건 뭐 100%를 다 그냥 갑자기 탑다운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개인 베이스, 연구자 베이스 상당히 공동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기반을 활성화하면서 좀 전략적인 국제 공동 연구를 발굴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안건은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협력 R&D에 대해서 혹시 우리 황지호 본부장이 앞으로 뭐 좀 오늘 패널 토론하신 것 중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저출산 얘기 나오고 제가 이제 좀 머리가 반짝했는데 사실 우리가 고령화 대응 관련된 과학기술 역할 이런 거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저출산? 저출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무슨 뭐 그 바이오 쪽에 좀 일부 기술 활용하는 이런 얘기만 했지 실제 저출산하고 과학기술 혁신하고 어떻게 연계할 건가는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본 의제라서 이런 것들은 좀 내년도에 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저출산 쪽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이슈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돼서 우리 오연환 본부장님도 좀 생각하신 게 있으면 우리 두 분 본부장님 좀 말씀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재 본부장님. 예, 이렇게 또 토론 자리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이제 글로벌 협력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오늘 전반적으로 또 제 의견도 같이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로벌 협력은 앞에 우리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기존에는 이 연구자들끼리 자생적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협력 연구를 위주로 쭉 추진을 했는데 그 위주로 이제 이제 상향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바텀업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제 그 형식으로만 추진하기에는 국가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략 기술 확보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글로벌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추진할 이런 그 필요성이 굉장히 시급히 요청되는 어떤 시점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좀 그 계획에 좀 많이
담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기존에 이제 바텀업식이건 아니면 탑다운식이건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제도적인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그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이 일부 됐습니다만 뭐 IP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언론에도 많이 제기됐듯이 그 펀드 이제 연구비가 있을 때 해외 연구자들이 연구 책임자로 이렇게 참여 가능한지 등등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런 글로벌 공동 협력 연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그 고민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기존의 바텀업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어떤 그런 측면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협력 연구를 위한 기반 조성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침 이제 그 작년 올해 해가지고 이런 우리 예산도 많이 늘어나서 이제 그게 잘 될까 이런 그 우려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 글로벌 동맹 차원에서 또 그 우리나라와 주요국 정상들 간에 이런 그 첨단 그 신흥 핵심 기술과 관련된 이런 CET 협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선택이 됐고 그 후속 조치들도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 그리고 우리 한 EU와도 이제 EU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가 이제 준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이런 본 협상도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좀 그 희망하는 이런 그 글로벌 이 탑티어 기관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전문성을 보유한 이런 연구자들과 협력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많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토론자들께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매년 키스텝 이제 띵크를 이제 10대 아젠다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제 10대 아젠다를 발표했었고 이제 올해도 발표하고 내년에도 또 발표할 건데 과연 앞에 이제 뭐 중기 아젠다 이런 말씀도 하셨듯이 기존에 이제 이렇게 그 추진했던 아젠다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됐었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성과를 내고 앞으로 또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차년도 아젠다 설정하는 이런 쪽으로 좀 앞에 진단 쪽이 조금 더 좀 분석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그 전략기술 이제 국가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이제 전략기술과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그 기술주권 확보는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그 패권 경쟁과 아울러 가지고 그 국가별로 그리고 또 동맹국들 간 연합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법 제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또 국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서 이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 뿐만 아니라 정책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또 이제 당초 기대했던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게 여러 다른 어떤 정책들 제도들에 연계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대로 이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전략 로드맵 같으면은 전략 로드맵이 만들어지면은 이 만들어진 전략 로드맵이 각 부처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신규 사업 기획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는 게 중요하고 이 그 전략 로드맵에서 이제 제시된 국가적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요소 기술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요소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한 목표들이 이제 다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가 연계돼 가지고 이제
평가라든지 예산 배분 이런 거하고 연계되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후속으로 같이 또 이 잘 구현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앞에 말씀하신 이거를 이제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전문가들 간의 이제 그 네트워킹 이런 부분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과 이제 이 관련된 협업이라든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정책 수립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성과에 대한 이런 분석, 진단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렸더니 너무 웃기게 말씀하셔서 우리 오연환 본부장님은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작년에도 참 말하기가 힘든 게 저희들이 만든 어젠다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뭔가를 내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쉽진 않은 일인 것 같고요. 일단은 본적에 말씀하셨듯이 저출산과 관련된 이슈에서 지금 이제 주로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에서도 사실 R&D,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약간 고령화 대응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출산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이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 문제, 대학의 기능 문제,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연구 인력 약화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이 또 사회 경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서 지역 소멸 문제하고 이제 노동력 감소 문제 이거를 이제 연결시켜서 갖는 정도의 즉 저출산에 따른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그러니까 축소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그 이슈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 중심으로 저희들도 지금 저희 본부 내에서 나름대로 좀 대안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다양한 부처랑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숙제로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이거를 정책화시키기에는 사실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이고 거기서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공공 부분 특히 R&D 연구 부분에 대한 매력도 향상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상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같이 좀 다뤄줘야 돼서 그 문제를 저희도 좀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젠다가 좀 되면서 조금 다소 그 말씀하셨듯이 현재 연구자들 연구 현장에서 원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R&D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연구 자율성이나 연구의 안정성 확보하는 문제나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문제 구축 문제나 그리고 중장기적인 R&D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좀 구체화 제시하기 쉽지 않아서 저희들도 제시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상황 봐서 계속적으로 다른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토론을 마치기 전에 또 우리 원장님 계시니까 원장님 또 오늘 종합적으로 또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제 항상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 키스텝의 역할을 어떻게 뒷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키스텝이 연구개발 목적기관이고 또 저희 예산이나 인력의 운영을 보면 한 60%는 이제 우리 기관 고유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40%는 이제 수탁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젠다 세팅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세팅된 어젠다가 그 내년에 그 우리나라의 모든 오피니언 리더들이 와, 이 아이디어 좋다. 하나씩 다 받아가 가지고 이렇게 채택해 주기를 희망하지만 사실 그러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기대는 이제 우리가 키스텝이 띵크탱크 기관으로서 우리가 치밀하게 고민해서 만들어낸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이 우리가 아까 우리 처음에 제기했던 우리를 둘러싼 환경 여건 변화에 어떻게 보면 골든 블리트처럼 해결의 그 핵심 돌멩이처럼 이렇게 탄환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정책 어떤 패키지들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10개 안에 하나하나 미시적인 것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게 파워풀하다. 이건 어디든지 써먹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아이템들이 좀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되고요. 또 이 안에 많이 녹여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그 우리의 정책 수요자들에게 어필되어서 채택되어질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2023년에 했던 게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래야 2024년도에 우리가 설계할 때 또 효과적으로 방법을 찾는 고민이 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키스텝이 워낙 여러 기관들을 이렇게 우리의 수호기관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있어서 모든 걸 포괄할 수는 없지만 한번 또 오늘 아까 중장기적 측면도 참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중요한 의견들을 다시 한번 깊이 좀 되새겨 보면서 조금 더 좀 보완할 수 있던 부분들은 최종 픽스 될 때까지 더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신 거 감사드리고 아마 우리 다 말로는 못했지만 이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도 우리 새로운 정책 기획하고 또 저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참 우리 올해가 과학기술 개발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록될 것 같고 또 지금 국회에서 뭐 좀 논의가 됐지만 뭐 우리 과학기술계 모두가 좀 더 많은 예산이 회복되기를 또 바라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얘기 드리면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한 3년 전에 이제 이 과학기술 혁신 정책 키스텝 띵커 아젠다를 기획하면서 그때도 이걸 매년 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아젠다라고 하면 이제 한 5년 단위 정도 어떤 새 정부 들어왔을 때 새 정부가 그걸 제시하고 그다음에 매년 단위에서는 이제 좀 약간 과제 형태로 뭐 10대 과제 이게 좀 약간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이게 매년 아젠다로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해요. 이게 어떤 확확 달라지는 게 별로 없고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아젠다라고 하면은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뭐 이렇게 정책 아젠다를 던져야 되는데 이제 보면은 상당히 기시감도 많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제 다음 정부 뭐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걸 계속 매년 또 우리가 키스텝의 싱크탱크로서 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젠다라기보다는 지금 원장님이나 다른 우리 의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안했던 아젠다들이 내년도에 얼마나 실행되는지를 잘 점검하고 사실 올해도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 아마 여기 표현을 보고서는 있지만 발표에 그걸 너무 자세하게 하지 못했는데 좀 더 우리가 제안했던 아젠다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성과를 점검하는 걸 좀 더 내년도는 좀 객관적으로 해보고 내년도부터는 이걸 아젠다라기보다 약간 과제, 뭐 정책 과제 이런 형태로 발표를 하고 아젠다라고 표시하는 건 5년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좀 프레임워크를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계속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매년 아젠다라니까 아젠다라고 하면 딱 받는 분들이 뭔가 새로운 게 있나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뭔가 이렇게 한 정부 내에서 막 새로운 걸 던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제가 전문가분들하고 또 원장님 말씀드리면서 내년엔 좀 더 고민해서 개선하도록 할 거고요. 또 오늘 제안했던 저희 아젠다나 정책 과제들이 또 우리 과기혁신본부를 비롯해서 정부 정책에 잘 반영돼서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연구 현장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최선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우리 네 분 전문가분들하고 우리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우리 관계자분들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키스텝 띵크 2024 혁신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